안녕하세요. 굿벤저스의 당당할 땅, 빛날찬의 당찬 정영경 CFP. 굿벤저스의 차재영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유익한 정보는 사업자분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무사님, 예. 사업하시면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잖아요. 예.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한 20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너무 현금 기준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돈이 오고 가야 당연히 발행을 해주죠. 근데 원래 세금계산서 자체는 거래 시기에 끊는 겁니다. 거래 시기에.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부분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데 재화, 우리 실물이 있는 것을 재화라고 하고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간의 법률상의 차이는 있지만 용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원칙은 재화는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이 상대방한테 넘어갔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고, 용역은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법한 시기고, 여기에 이제 특례로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늦게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발급, 후발급이라고 하는데, 선발급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오늘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이다. 예. 선발급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후발급과 몇 가지 그 세금계산서의 약간 보수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청구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청구? 영수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수. 세금계산서는 뭐 양식을 되게 어르신들도 쉽게 발행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왜 세금계산서를 제가 이번 주제로 택했냐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이 부가세의 어떤 근간이거든요. 이게 잘못 발행이 되면 가산세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돈으로 폭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는 과거에 제공을 하고 돈 줄 때, 서비스는 작년에 제공을 하고 돈을 올해 받으면서 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오히려 많아요. 이건 다 과세당국에 노출이 되면 다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예.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이나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2%. 2%? 그 다음에 그 사실과들은 발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1%. 1%. 생각보다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 영수와 청구의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계산서는 보수적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청구로 발행해야 돼요. 청구. 예. 왜 그러냐면 영수로 발행을 하면 세금계산서하고 내가 돈을 받았다는 입금증이나 영수증을 발행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세금계산서를 지금 끊어줄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 오늘 저녁에 돈을 송금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대부분 영수로 끊어줍니다. 돈을 받을 거니까. 아, 받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끊고 그날 저녁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죠? 상대방이 돈을 안 줬다. 안 줬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영수증이 지금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에는 지금 돈을 받았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세당국 부가세 환급조사나 대응할 때도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끊어야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면 청구 세금계산서가 있고 네. 영수 세금계산서가 있는 게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죠. 세금계산서에 그냥 기재하기 체크하기 나름이에요. 영수하고 청구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네.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발행하는 게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업체에다가 내가 입금표나 발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부가세 환급조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이 대응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제가 발행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느냐, 받은 통장 내역을 보자고 하면 거래 시기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은 청구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후발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이해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있어요. 작성일자, 발급일자.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기재되는 날짜. 발급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행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발행되는 날짜. 그러면
그 생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이번 달 거래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거래를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예. 발급이 한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9월 10일 날 생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9월 10일 날. 예. 그럼 8월 달에 작성일자로 생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죠. 아, 8월 달에. 예. 작성일자는 8월 달, 예. 발급은 9월 예, 9월 맞습니다. 10일까지. 그래서 예. 대부분 생계산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급일은 소급할 수는 없죠. 예. 앞으로는 못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작성은 소급이 되지만 발급은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작성은 소급이 되고 예. 발급은 소급이 안 된다.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후발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예요. 이건 아마 대부분 납세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원래 세금계산서는 거래할 때마다 그때그때 발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계산서 이번 달에 그 상대방하고 내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거래가 100건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다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 100건을 끊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 거냐면 음. 그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 해당 월의 말일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죠. 한꺼번에 발급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음. 요거는 대부분 아시는데 제가 그 한 20년 정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 월합계는 일여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달력에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달력에는 1일부터 30일까지 그죠, 그죠. 아니면 카렌다. 31일까지. 이 여기라는 것 자체가 카렌다를 예, 말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할 때는 무조건 1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만. 예. 그- 15일부터 다음 달 15일이면 그게 월합계가 되는 안 게 됩니다. 아니라 그 달에 1일부터 30 맞습니다. 말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렇게 그 느낀 경험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월 합계를 할 때 대부분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 26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예. 이렇게 월 합계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착각을 하고 계시네. 착각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들 어떤 전산 마감이나 ERP 마감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과세 당국에 노출이 되면 다 가산세예요. 가산세. 예. 2%. 2%, 1%. 네. 그러니까 발행을 안 했다고 하면 2%고 잘못 발행을 하면 1%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가산세 문제가 걸릴 거고요. 요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입니다.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무적으로 월합계를 그 월에 그 한 달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다는 거를 먼저 하나 인식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거래처별로 임의로 정한 기간에 합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한 달 예. 범위 내에서 예. 또 합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월합계를 하려면 일이 너무 많으면 생계산서를 15일 단위로 합계를 할 수도 있어요. 15일 단위로.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 8월 거래라고 하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를 합계를 해요. 예.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합계를 하고. 네. 그러면 작성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월 15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9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8월 말일 끝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를 합계해서 9월 10일날 발행하는 거죠. 요거는 일주일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거기서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15일 단위로 작성을 할 때 8월 29일에서 9월 14일까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15일 그 한 달은 단위로 한 달 안에서만. 네. 그래서 보통 10일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월합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3번인데 요거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관계 증명 수료 등에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생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실무적으로 실수를 가장 많이 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어느 경우에 합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에? 합계, 월합계 생계산서를 월합계를 하는 거는 친한 경우나 친밀감이 있을 때만 월합계 하는 거 아닐까요? 월합계는 네. 기본적으로 한 달 고정거래처에 대해서 월합계가 가능합니다. 고정거래처. 네. 친한 사람은 안 되고. 네. 그러면 고정거래처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달 우리 회사랑 그 회사랑 거래가 1000건이었어요. 1000건. 그럼 월합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하면 9월
9월 뭐 예를 들어서 5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도 거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기다리죠. 오락기를 그렇죠. 하려고. 네. 그때 발행을 안 네. 하고. 근데 이번 달에는 9월 말일까지 가보니까 거래가 정말 9월 5일 거 거래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걔랑 그 거래처랑 우리랑 저번 달에 거래가 한 1000건 있었으니까 고정 거래처를 봐서 오락기가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그걸 해놨지만 그걸 어떻게 맞추시죠? 갑자기 제가 생각해 묻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닐까요?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얘기냐면 월 합계의 그 고정 거래처라는 개념은 네. 매달 거래가 2건 이상일 때만 고정 거래처예요. 2건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번 달 당월 기준으로 거래가 2건 이상일 때 고정 거래처가 되는 거고 네. 전달에 10,000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 거냐면 9월 5일 날 거래가 한 건이면 네.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반드시 9월 5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9월 5일로 한 9월 건일 때는 그죠? 9월 5일로 가고 작성은 9월 5일, 발급을 10월 10일. 예. 네. 그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끊냐면 9월 말일자로 끊어요. 네, 그 전에 계속 워락기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일자로 그거 끊으면 네. 요거는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가산세를 물리면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예요. 또 하나 알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 월 합계를 잘못하는 경우 하나하고 한 건이면 월 합계가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정거래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 심판례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검색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고정거래처의 어떤 정의를 고정거래처의 정의. 예. 그거는 국세 심판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유의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아마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영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잊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굿 위.